자, 오늘 국어 특강 10강입니다. 10강의 내용은 교재 20장하고 21장을 합쳐서 하는 내용입니다. 문장의 구조로 들어가서 우리 이제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본문장, 큰 틀에서 본문장, 견문장이죠.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문장의 개념과 문장 성분들을 공부했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의 이제 핵심적인 그 밑에 원인이 사실은 서술의 자릿수였고요. 그것까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구조를 살펴봤을 때 크게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나눈다? 혼문장과 겹문장을 나눕니다. 혼문장의 혼이라는 것은 한 겹이라는 뜻이죠. 이제 혼, 이불, 호옷 이런 말을 쓰죠.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겹이 되면 우리는 그 겹옷 또는 겹이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하나가 있는 것을 혼문장이라고 하고 무언가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것을 겹문장이라고 할 텐데 그 무언가가 바로 뭐다? 주어 서술어의 관계로.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주어 서술어도 있으면 주어 서술 관계가 되지만 뭔가가 생략되어 있을 수 있어요. 주어 서술어가. 그렇지만 어떤 단어를 통해서 어떤 어조를 통해서 여기에는 주어 서술어가 들어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게 한 번만 있으면 혼문장, 그게 두 번 이상 나타나면 우리는 큰 틀에서는 겹문장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보면 문장이 길죠. 나는 다른 계절보다 봄을 더 좋아한다. 굉장히 길지만 나는과 좋아한다라는 주어 서술어의 관계는 한 번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문장은 혼문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또 제가 읽고 가겠습니다. 주어와 서술어 이외의 다른 문장 성분은 추가되어도 문장이 길어져도 그래서 주어 서술 관계가 더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다? 혼문장이라고 합니다. 단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관형어 있죠. 조금 이따 나에게서 다룰 텐데 관형어는 세 종류가 될 수 있죠. 뭡니까? 관형사가 관형화 될 수 있고 체언의 관형격 조사가 붙을 수 있고 또는 관형격 조사 빼고 체언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용언의 관형사형. 이 용언의 관형사형은 아무리 한 어절이라도 하나의 안긴 문장이 되어서 그 관형어 한 덩어리가 혼문장 하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형어가 들어있으면 그 문장 전체는 아는 문장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처음이 다르고 그러면 다르다 아닌가요? 근데 아마 이 다르다에서 얘는 다른으로 완전히 파생이 되었을 겁니다. 관형사로. 지금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지금 이 교재에서 이걸 일단 그 혼문장을 다룬다는 것은 이 다르는 다르다에서 뿌리를 어원을 두고 있지만 다른이라고 해서 그 다르다와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파생된 관형사로 보면 얘는 용언의 관형사형은 아니죠. 이건 조금 있다가 또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 나오면 뭐다? 한 번 나오면 혼문장. 관형어, 부사어 이런 거 추가되어도 다 혼문장. 그런데 관형어는 조심해라. 관형어의 뿌리를 조심해라. 그 정도까지는 하겠습니다. 조금 더 다시 들어볼게요. 자, 그 다음 겹문장은 주어 서술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라고 했죠. 근데 얘는 이제 그 나타나는 양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맞죠? 둘 이상의 혼문장이 즉 주어 서술의 관계가 있는 어떤 절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이어진 문장이 있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혼문장 즉 절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문장 속에 하나의 성분으로 혹 들어가 있는 거죠. 입체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를 뭐라고 한다? 그런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겹문장은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고 바로 해봅시다. 가을이 가면 봄이 온다 라는 말은 자, 표지 하나죠. 점 하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단락을 형성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근데 이 속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 가을이 간다라는 혼문장과 봄이 온다라는 혼문장, 즉
주술 관계가 두 번 나오는데 가을이 간다를 이 면이라는 끄트머리 어미를 연결 형태로 바꾸어서 맞나요? 두 문장을 이어 넣은 거죠. 그냥 요 부분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은 본문장 두 개가 큰 틀에서는 큰 한 문장 안에 들어 있는데 옆으로 나란히 이어져 있다 해서 이걸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거 조금 다르게 나는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나는 기다린다가 전체의 주어 서술인 거 분명하죠. 뭘 기다린다? 목적어를 기다리는데 목적어가 자세히 보면 봄이 오기를 전체가 목적어라고 봐요. 그렇죠? 를이 붙어 있는 것은 오기를만 있지만 사실은 봄이 오기를 전체를 목적어로 봐요. 그리고 그 목적어 안을 들여다 보니까 봄이 오다라는 말이 들어있죠. 봄도 주어고 오다도 서술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 구조를 가진 어떤 본 문장이 자 끄트머리를 뭉갰습니다. 오다를 오기 명사체로 만들었죠. 그래서 명사형 전선 어미를 붙여가지고 이 덩어리 자체를 큰 틀에서 명사체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조사, 목적기 조사를 붙여서 봄이 오기를 전체의 목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좀 다르죠. 얘는 나란히 두 문장이 붙었는데 얘는 한 문장이 즉 혼 문장 하나가 큰 문장 안의 목적이라는 해서 문 속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간 놈을 안겨있다 해서 안긴 문장. 이 안긴 문장을 안고 있는 전체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모두를 우리는 겸 문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떠올려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문장 성분할 때 어절 단위가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불완전한 문장일 수 있다고 그랬죠. 서술일 수 있다고 그랬죠. 왜? 이 봄이와 오기가 합쳐져서 이 아는 문장의 목적어가 되잖아. 그렇지? 두 어절이 합쳐져서. 물론 그렇지만 또 쪽에 들어가면 본문장, 즉 안긴 문장 안에서 봄이는 다시 주어 역할을 합니다.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절 단위가 문장 성분이 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준위에서 그 문장 성분을 논할 것인가를 조금 더 밝혀줘야 서술할 때 정확한 말이 된다. 이해되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겹 문장 안에 하나 이제 구조로 들어있다는 거 이해를 했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어진 문장은 개념 또 읽어갈까요?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본문장이 연결 의미에 의해서 나란히 연결된 문장을 우리는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이어진 문장은 두 문장의 의미 관계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눈다.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겨울이 가다라는 본문장을 다른 문장 옆에 같이 나란히 연결하기 위해서 앞에 오는 그 본문장의 끝부분을 즉 종결 의미 부분을 가다라고 하면 종결 의미가 되죠. 그죠?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의미로 바꾸어요. 그게 면인 거죠. 이 면과 같은 거, 뭐 겨울이 가고, 겨울이 가서, 겨울이 가니 등등으로 바꿀 겁니다. 맞나요? 그렇게 해야 점을 찍지 않고 옆에 다른 문장과 연결할 수 있죠. 그때 이 끄트머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연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진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혼문장을 가지고 한 혼문장의 그 서술어 부분의 끝 부분을 용언의 의미 부분을 무슨 의미로 바꾼다? 연결 의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혼문장이 연결 의미로 문법적으로는 연결할 수 있는데 무엇이든 연결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의미를 사용하고 두 개의 의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뭐하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는 말 그대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A 혼문장과 B 혼문장이 대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리를 바꾸어도 상관이 없어요. 종속적으로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가 하나의 어떤 하위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A라는 혼문장이 원인이 되어서
B라는 결과가 나온다든지 A라는 본문장의 의도를 가지고 B라는 본문장이 연결된다든지 그럴 때는 분명히 어떤 특정한 본문장이 뒷문장과의 관계 속에서 선후 관계라든지 인과관계라든지 목적이나 의도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바꾸면 말이 어색해지거나 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다인 것 같아요. 그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 즉 이 책은 희한하게 연결된이라는 말을 쓰는데 보통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렇게 합니다. 자, 그것도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 개 이상의 문장이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대등적 연결 의미에 의해 이어집니다. 자, 연결 의미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앞에 대등적이라는 말을 쓰면 됩니다. 연결 의미의 이름도 붙여준 거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주니까 그 연결 의미는 뭐라고? 대등적 연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미상 두 개는 대칭 구조다. 그래서 앞절과 뒷절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가로 속에 묘한 말을 해놨습니다. 강조하는 부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요거는 큰 틀에서 우리 동의어란 말이 존재하죠. 근데 저는 세상에 동의어라는 것은 없다고 봐요. 유의어는 있을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단어의 뜻이 비슷한데 말이 달라. 그럼 분명히 이 다름에 다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그죠? A, B 이렇게 이은 거하고 이게 아무리 대등하게 이어졌다 해도 B, A 이었을 때 최종적으로 의미를 수용할 때 뉘앙스라든지 감조점에 이런 건 분명히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혀 변화가 없다 할 수는 없지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크게 의미의 변동이 안 생긴다. 객관적인 정보에 그 정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문장이나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나 크게 다르지 않다. 원래 인생은 짧다의 종결음이 다를 고 연결음이로 바꾸고 이 연결음을 굳이 말하자면 대등적 연결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겠죠. 됐나요? 예. 그 다음 페이지 종속적 예지 문장을 다 하고 날개를 조금 이야기할게요. 이건 여담인데 여러분 이 교재를 공부를 한번 다 하고 나서는 날개만 한번 훑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헷갈리는 개념들을 아주 희한한 어떤 기준, 특별한 기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시험에 내기 좋은 그런 꼭지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모아놨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시 날개를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등하게 이어진 것은 연결 의미가 뭐 다 똑같으냐 의미가 딱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따라 읽으세요. 선택, 대조, 나열. 시작. 선택, 대조, 나열. 제가 왜 이 표를 거꾸로 했냐면 이 책만 이 순서야. 대부분은 선택, 대조, 나열이고 잘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대등하게 이어진 두 개의 의미 관계는 딱 세 개 정도로. 선택, 연결 의미는 뭐 하거나 뭐든지. 예를 들면 오늘은 어머니가 오시거나 아버지가 오신다. 바꿔볼까요? 오늘은 아버지가 오시거나 어머니가 오신다. 괜찮죠, 그죠? 네, 선택, 거나, 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대조, 뭐나 뭐지만. 동생은 시험에 합격했으나 형은 그러지 못했다. 자, 형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으나 동생은 합격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역시 바꿔도 의미 전달은 큰 문제가 없죠. 나열, 뭐고 뭐며. 여름에는 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바꿔볼까요?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여름에는 비가 온다.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 나열, 선택, 대조, 나열 정도로 의미를 갈라볼 수 있고 이 세 개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세 개를 꼭 강조하냐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것도 의미를 나누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 외우는 게 좀 어렵고요. 그리고 교재마다 조금씩 이름이 달라요. 근데 대등하게는 보통 선택, 대조, 나열 정도 세 가지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아니면 종속적으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종속적으로도 의미 그 꼭지들도 보고 이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걸 의도라고 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양보라고 할 수 있겠구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종속적으로는 어떻게 나눈다? 자, 표를 보면 되겠죠. 원인, 조건, 목적, 의도,
가정양보, 배경상황, 동시성, 그 다음에 더함, 전환. 이 책은 진짜 많이 나왔네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죠. 근데 대등하게는 선택, 대조, 나열 딱 외울 수 있죠, 그죠? 의미들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인 한번 볼까요? 아서, 어서, 니, 니까, 무로, 너라고. 그래서 이를테면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 자, 아까 우리 대등 종속적으로 핵심은 뭐였죠? 절의 자리를 바꾸면 의미가 조금 통하지 않거나 다른 뜻이 됩니다. 어색하거나. 그래서 이걸 바꾸면 길이 미끄러워서 눈이 온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도 한번 볼까요? 뭐 하면 뭐거든. 연습을 열심히 하면 너도 잘할 수 있다. 바꿔볼까요? 너도 잘할 수 있으면 연습을 열심히 한다. 안 되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목적과 의도, 뭐 하러, 뭐려고, 보자, 도록 등. 철수는 급식을 먹으러 학교에 다닌다. 이런 학생이 있죠. 철수는 학교에 다니러 급식을 먹는다.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연결 의미가 되니까 막 비문이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또 특이한 문학적인 표현이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가정과 양보. 의미는 어떤 걸 쓴다? 뭐 아도, 뭐 더라도, 뭐 을지라도, 리을지라도 등등. 됐나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까지는 일을 끝마쳐야 한다. 내일까지는 일을 끝마쳐야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배경 상황. 뭐는데, 뭐 니은데.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벨이 울리는데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종속적이야.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다른 연결해 보자. 는데 떠오르는 거 없나요? 의존명사 대. 자,原文을 한번 써볼까요? 공부하는 데가 어디야? 이대 의존명사 더위 장소를 말하죠. 그래서 공부하는 애 관형을 수식받는데 뭘 붙여본다? 조사가를 붙여보면 만약에 없다면 그치? 생각될 수도 있잖아. 공부하는데 어디야? 요거 하고 공부하는데 친구가 나를 불렀어. 너무 헷갈리죠, 그죠? 근데 니은데는 뭘로 보고요? 어미로 봅니다. 어미. 능데는. 그런데 공부하는까지를 관형으로 만들어버리고 대를 붙여서 조사를 붙일 수 있다면 이거는 뭐다? 의존명사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네. 공부하는 데가 어디야? 네가 가는 데가 어디야?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동시성. 아까 리을지라도 이런 것도 좀 연결됩니다만 동시성. 뭐자마자. 그가 방으로 들어서자 모두 그를 바라보았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자 그가 방으로 들어섰다. 안 되죠, 그죠? 이거는 동시성으로 이름 붙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더함, 리을수록, 을수록, 몸이 아플수록 마음이 약해진 법이다. 마음이 약해질수록 몸이 아픈 법이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여기에도 뭐지? 의존명사 떠오르시는 거 있나요? 수. 보세요. 이 수, 리얼수로 수가 보입니다. 너가 그를 수가 있니? 그를 리얼 수가 이렇게 보이죠. 이 수도 뭐야? 의존명사야, 그렇지? 일단 이제 아까 했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된다. 어미하고 의존명사하고. 자, 그 다음에 전환, 다가. 그 아이는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그 아이는 잠이 들다가 공부를 했다. 안 되겠죠, 그죠? 이것도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견문장 중에 이어진 문장을 다 봤는데 제가 날개 다시 본다 그랬죠. 진짜 이거 100만 불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와가로 이어진 문장 해가지고 거의 이어진 문장이라고 갑자기 어떤 건 혼문장이래. 뭔 소릴까요? 자, 또 어떤 건 겹문장이에요. 이어진 문장이면 뭐 해야 돼요? 겹문장이 해야 되죠. 요 말 이해되시죠? 자, 먼저 와가로 이어진 겹문장, 이어진 문장부터 봅시다. 밑에 문장입니다. 영희와 철수가 공부한다는, 자 보세요. 서술어가 하나뿐이에요. 그렇죠? 왜 근데 하나일 수 있죠? 겹문장이지만 공유하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철수가 공부한다와 영희가 공부한다로 뭐 할 수 있어?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어진 문장은 뭘로 연결하더라? 연결음이었죠. 근데 연결음이는 서술어에 붙는 거잖아. 근데 서술어가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연결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이어졌다? 와가 때문에 이어졌어요. 그쵸? 그래서 철수와 영희가 공부한다인데, 그러면 이 와는 앞에 철수와 영희를 이어주니까 체연에 붙으니까 조사인 건 분명하죠. 근데 이 조사는 뭐라고 하면 돼? 말 그대로 접속 조사라고 하면 됩니다. 자, 또 떠올려볼까요? 조사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조사야. 와, 과. 그렇지? 그래서 얘는 뭘 한 거야? 이 접속조사를 통해서 혼문장 두 개를 이어주고, 사실은 철수가 공부하고 영희가 공부한다 해도 되는데, 맞지? 그냥 서술어가 일치하니까 주어 두 개를 와가로 접속해가지고 조사를 써서 철수와 영희가 공부한다. 그래서 이것은 서술어는 한 개 보이지만, 우리 다시 원래로 돌아가 봅시다. 이 속에 철수가 공부한다, 영희가 공부한다, 주술 관계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얘는 겹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바로 얘입니다. 철수와 영희가 만난다. 철수와 영희가 만난다. 글자 수는 같을 겁니다. 그죠? 한 글자 다르나? 자, 그런데 만났다라는 서술어는 주어 말고도 뭐가 필요한? 대상을 필요로 하는, 소위 말하는 필수적 부사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가 되냐면, 이게 철수가 만났다와 영희가 만났다라는 두 혼문장을 이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만나다라는 서술어가 영희가라는 주어와 철수와라는 필수적 부사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술 관계가 두 번 나오지 않고 영희만 주어가 되고요. 그렇죠? 철수와는 부사가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문장은 혼문장이 됩니다. 혼문장이 되고, 그러면 이 철수와에 붙어있는 와는 철수와 영희가 공부한다의 와와 생긴 건 똑같지만 접속조사가 아니라 부사어를 만들어주니까, 필수적 부사를 만들어주니까 무슨 격조사다? 부사격조사다. 대박.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오늘 지금 수업 시간 거의 다 했습니다만, 자,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과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통사적 차이. 자, 대등하게 이어진 것은 뭐다? 선행과 후행을 서로 바꾸어도 뭐가 된다? 뜻은 바뀌지 않는데 조심할 것은, 얘가 문장 중간에, 즉 무슨 말이냐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라는 두 혼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 혼문장을 통째로 뒤에 혼문장 중간에 바람이 해버리고 비가 오고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분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는 비문이 됩니다. 됐나요? 요 이야기는 왜 하냐면, 좀 이따 아는 문장에서 할 건데, 아는 문장 중에 무슨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있죠. 이놈의 부사절이 이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혼문장하고 생긴 게 내용적으로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사절은 이렇게, 원래 부사어의 특징이 뭐예요? 위치가 좀 자유롭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종속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이야기 달라지는데, 일단은
그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뭐 하면 안 된다?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죠? 요건 이제 나중에 그런데 종속적으로 연결된 문장은 우리가 통째로 자리 바꾸는 건 안 됐죠. 근데 이거 보십시오. 비가 와서 강물이 불었다. 강물이 불어서 비가 왔다는 안 되죠. 자, 그런데 강물이 속에다가 비가 와서 집어넣은 거예요. 강물이 비가 와서 불었다. 말 되죠. 되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리고 이 비가 와서 이 집어넣은 얘를 우리는 뒤에 뭘로도 설명할 수 있다?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뭐가 맞아요? 그건 이제 뒤에 나중에 그 날개 부분을 가지고 정리합시다. 사실은 우리 국어 문법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우리 국어 문법에서 주장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앞과 뒤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어졌다고 보고 중간에 들어가면 사실은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보통 봅니다. 그렇지만 꼭 그게 정당한 설명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문법계에서 조금씩 이야기가 의견이 다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또 이런 겁니다. 선행절이 목적 의도를 나타낼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는 일치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철수는 점심을 먹으러 급식실에 갔다 하면 괜찮은데 뒤에 이어진 문장에다가 다른 주어를 넣어버린다면 이를테면 철수는 점심을 먹으러 영희가 급식실에 갔다. 이러면 말이 이상하죠. 이 말 속에는 뭐가 깔려있어요? 이어진 문장에 대등하게는 종속적으로든 따로따로 주어를 가질 수 있죠.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 목적이나 의도일 때는 주어가 다르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이제 고등학교 한 2, 3학년 모의고사에 등장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종속적으로 다 같은 줄 알았는데 어떤 애는 또 이런 특징이 있더라. 됐나요? 날개 진짜 좋다 그랬죠. 자, 그 다음 시간적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선행절에는 시제를 나타내는 선음할 의미가 쓸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두 개가 대등하게 이어져 있는데 이 두 개에 시간적인 관계가 들어있어요. 이게 선이고 이게 후야. 또는 뭐 그럴 때 이 우리 그 의미를 통해서 시제를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봅시다. 어젯밤에 비가 와서 강물이 불었다면 돼요. 비가 오다에 아서라는 연결 의미만 붙였고 시제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은 거죠. 그런데 어제 비가 왔으니까 아서를 넣어보자 해가지고 어젯밤에 비가 왔어서 강물이 불었다. 어색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선후관계를 할 때 두 개 다 과거고 얘가 먼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행절에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그 의미에 그 시제를 드러내는 선음할 의미를 넣으면 안 된다. 이것도 한 급 높인 거죠. 됐나요? 그래서 맨날 이제 종속적으로는 앞뒤 바꾸면 안 된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금 특별한 게 하나 있네. 뭐? 목적 의도에서 목적 의도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 주어가 다르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의 선후관계를 나타낼 때 선행절의 시제를 나타내는 선음할 의미는 이렇게 결합시키면 안 된다. 됐나요?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날개. 자, 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본문장과 견문장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 서술 관계라고 했죠. 자, 근데 이게 술칭만 잘못했다. 그런데 국어 문장에서는 성분의 생략이 많기 때문에 주어 서술 관계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죠. 자, 예문 한번 볼까요? 오늘은 날씨가 좋다. 무슨 문장일까요? 오늘은 날씨가 좋다. 줄 쳐놨죠. 무슨 문장? 견문장. 아직 배우지 않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서술절을 안고 있는 아는 문장입니다. 오늘은 도 주어고 날씨가 도 주어예요. 굳이 말하면. 왜? 문장 전체의 주어는 오늘입니다. 날씨가 좋다는 서술절입니다. 그래서 저걸 보호할 때 제가 얘기했죠. 주어 같은 게 명사가 두 개가 나오고 서술가 나옵니다. 이 서술가 뭐면 되다 아니다면 얘를 보호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돼. 그렇지?
그거 아니면 앞에 걸 보통 주어로 보고 뒤에 나온 주어하고 서술 합쳐서 통째로 서술절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짧지만 이게 뭐일 수 있다? 견문장일 수 있다. 그죠? 오늘은 뭐가 좋다라는 주술관계. 그 다음에 날씨가 좋다라는 주술관계. 두 번 나오니까 이것은 견문장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와가는 조금 전에 했고 서술. 결국 핵심은 서술어입니다. 그죠? 핵심 서술어. 자, 그 다음 이제 아는 문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는 문장. 자, 아는 문장. 다른 문장을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즉 원래 혼문장 내용을 갖추고 있는데 절로 만들어서 어떤 아는 문장을 하나의 성분으로 문장 성분으로 폭 싸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우리가 다루는 전체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 아는 문장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사용되는 안긴 문장을 그걸 절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명사처럼 만들어서 사용하면 명사절 안긴 문장을, 관형어처럼 사용하면 관형절 안긴 문장을, 부사어처럼 사용하면 부사절을 안긴 문장으로, 서술어처럼 사용하면 서술절을 안긴 문장으로 만들어서 안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조금 다른 게 특별한 문장 성분이 안 되는 게 뭐죠? 인용절이죠. 왜냐하면 인용절 속에도 뭐가 있으니까 주어 서술 관계에서 이것도 이제 견문장에 넣어야 되고 큰 틀에서는 아는 문장으로 받아들입니다. 됐나요? 자, 선생님, 관형절은 문장 성분 관형어가 보이고요, 맞죠? 부사절은 부사어가 보이고 서술절은 서술어가 보이는데 명사절은 뭔가요? 명사절은 주어로도 갈 수 있고 목적으로도 갈 수 있고 굳이 말하자면 보어로도 갈 수 있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다 될 수 있는 그때마다 주어절, 목적절, 그다음 보어절 하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하는 거죠? 명사절, 절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자, 그럼 명사절. 자, 명사절을 지닌 아는 문장. 명사처럼 쓰여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명사에 부사 파생 접사를 붙이면 부사어처럼 쓰이니까 그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을 안고 있으면 걔를 뭐라고 한다?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명사절. 그래서 그 명사절을 큰 문장 속에 뭘로?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를 씁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미나가 오기가 쉽지 않겠다. 서술은 뭐야? 본용은 보조용어인 쉽지 않겠다죠. 뭐가 쉽지 않아? 미나가 쉬운 게 아니고 미나가 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맞나요? 그러면 미나가 오다라는 본 문장이 기라는 명사 전성 어미를 붙여서 명사절처럼 명사절이 된 거죠. 그래서 주어 자리로 갖다 놨습니다. 뭘 붙여서? 주격조사 가를 붙여서. 그 다음에 미나가 오기 전에 밥을 먹자. 미나가 오기 전에 밥을 먹자. 자, 밥을 먹자. 이 전이라는 명사죠. 체언이죠. 이것을 미나가 오기 전으로 바꾸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해필 이해를 들었네요. 그죠? 보통 관형사에 의미 붙인 걸 쓰면 되는데 어쨌든 왜 우리 친구 책상 이렇게 할 수 있죠. 명사에다가 뭐를 빼도 관형격 조사를 빼도 뭐가 되나요? 관형어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명사절이 이렇게 지금은 관형 기능도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리고 관형을 안 써놓고 가능합니다. 내가 우리 뭐처럼 친구 책상처럼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미나가 오기에 이르다. 시간이 이른데 지금 추가적인 부가적인 설명이니까 요 덩어리는 뭐다? 부사어를 역할하겠죠. 근데 미나가 오기라는 명사절에 에라는 부사격 조사를 붙이니까 뭐가 된다? 부사어 역할도 합니다. 그렇죠? 나는 미나가 왔음을 몰랐다. 미나가 오다에 왔음 음을 붙여서 명사절로 만들고 목적격 조사 을을 붙여서 뭘 만들었다? 전체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나는 미나가 왔음을 몰랐다도 명사절로서 목적어 역할을 했다. 그 정도 하면 되겠네요.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관형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 관형어의 기능을 하겠죠, 당연히. 그 절이. 그래서 그걸 우리는 관형절이라고 하고, 관형절은 어떻게 만든다? 자, 안긴 문장의 서술어 어간에다가 끄트머리 뭐를 붙여서 관형, 사형, 어미. 대표적으로 은 또는 는, 그 다음에 니은, 을, 그 다음에 리을, 든 등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학교에 가다를 학교에 가는 하면 통째로 지수를 꾸며줄 수 있죠.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가는 지수를 보았다. 됐나요? 나는 지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어? 지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됐나요? 여기서 조금 이제 깊이 이 책이 잘 들어갔던데 날개하고 왔다 갔다 하는 순서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좀 되네요. 일단은 돋보기 가볼까요? 자, 관형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것도 모의고사에 나오는 수준입니다.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 우리 영어 시간에 배운 관계 대명사와 동격의 대를 떠올리면 되게 쉬워요. 먼저 말해볼까요? 관계 사절의 특징은 뭐죠? 영어에서 주어나 그 관계사절 속에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죠. 우리말의 관계 관형절도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뭔 소리일까요? 나는 그림을 그리는 수지를 보았다. 됐나요? 여기서 관형절은 그림을 그리느냐 맞죠? 그림을 그리는인데 이 그림을 그리는 이 관형절이라고 했으면 주어 서술어 관계의 혼문장으로 풀어낼 수 있죠. 얘를 풀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수지가 그림을 그리다죠. 그런데 관형절 속에 그림을 그리는 속에는 수지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빠져있죠. 마치 주격의 관계 대명사절 영어에서 주어가 빠져있는 것처럼.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 빠져있는 애가 보통 뒤에 수식 받고 있어요. 겹치니까 빠인 거죠. 정말 관계 대명사절하고 너무 비슷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관형절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관계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한 개 더 볼까요? 나는 수지가 그린 그림이 좋다. 이 그림이라는 체험을 누가 꾸며주고 있죠? 수지가 그림이라는 관형절이 꾸며주고 있어요. 그죠? 이게 관형절이라면 역시 혼문장을 분리하면 수지가 그림을 그리다죠. 목적어 그림이 없죠. 그래서 이것도 무슨 관형절이다? 관계 관형절입니다. 자, 그거하고 조금 다른 동격의 관형절일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동격의 대도 어떻게 해석하죠? 뒤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죠. 영어에서. 똑같아요. 나는 수지가 그림을 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라는 체언을 수지가 그림을 그린다는 이 수식하고 있어서 지금 수지가 그림을 그린다는 이 부분이 관형절입니다. 얘를 재구성해 볼까요? 수지가 그림을 그린다. 어미만 좀 바뀌었지 생략된 성분은 없죠. 그러니까 이 관형절은 뭐라고 한다? 동격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주로 이런 거 이야기, 사실, 소문 그런 말들이 주로 수식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절에 대해서 이야기는 조금 더 나중에 요거 하고 날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부사절. 이제 명사절 했고 관형절 했죠? 부사절 봅니다. 자, 당연히 그 혼문장이 그 아는 문장이 들어가서 즉 안긴 문장이 되어서 부사어 기능을 하는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부사절이라고 하겠죠. 됐나요? 네, 그래서 부사어 기능을 하는 부사절을 안고 있으면 그 아는 문장은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 안긴 문장의 서술어 간에 부사형 어미를 붙이면 됩니다. 부사형 어미 그죠? 부사형 어미 대표적인 게 뭐, 게, 뭐, 도로, 듯이, 아서, 어서 됐나요? 또는 부사 파생 전미 사이가 붙어서도 가능합니다. 자, 예문을 볼까요? 제니가 배꼽이 빠지게 웃었다. 제니가 웃었는데 어떻게 웃었다니까 이 덩어리는 부사어 역할을 합니다. 근데 걔를 자세히 보니까 배꼽이 빠지다에 걔라는 부사형 어미를 붙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니가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왔다. 제니가 뛰어왔는데 어떻게? 부사어 자리에다가 눈썹이 주어 휘날리다라는 서술어가 쏙 들어가 있죠. 휘날리에 뭐가 붙은 거야?
도록이라는 부사형 의미가 붙은 거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제니는 배가 고파서 집에 왔다. 배가 고프다에 아서 어서가 붙은 거죠. 말 되죠? 네. 그 다음에 말이 없다에 말이 없이 이 이는 특별히 우리는 부사 파생 전미사라고 합니다. 됐나요? 이게 조금 경계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없이라는 말이 부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말이 없다라는 서술의 역할을 하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술절을 지닌 것. 서술절은 이름 속에서 알 수 있겠죠. 그 홍문장이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서술 역할. 자, 그래서 구성은 이렇습니다. 소진이가 걱정이 많다. 많다를 딱 보니까 소진이가 많나 걱정이 많나 헷갈리는 거야. 누가 봐도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얘를 주어로 만약에 생각하면 문장 전체 주어는 그러면 소진이가는 뭘로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재 학교 문법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린 거죠? 소진이가를 주어를 주고 걱정이 많다를 통째로 서술어를 주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는 서술절 안에 있는 작은 주어로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예문 있었죠? 오늘은 날씨가 좋다. 이 짧지만 이게 뭐라고요? 견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뭐가 안겨있는? 서술절이 안겨있는. 자, 여기서 잠깐. 명사절이 안길 때는 명사형 전성음이라는 문법적 표지가 눈에 보였죠. 관형절이 안겼을 때는 관형사형 음이라는 문법적 표지가 있었죠. 부사절에는 부사형 전성음이 또는 부사 파생 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술절이 들어볼 때는 서술절과 관련되어 있는 문법적 표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시간에 한 번씩 나왔습니다. 그런 말이. 그래서 한 문장 써두세요. 서술절을 나타내는 문법적 표지는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써볼까요? 서술절을 나타내는 문법적 표지는 없다. 이것도 한 번씩 서술로 나옵니다. 선지 서술로. 됐나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인용절. 인용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다른 책 속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내 말에 가져가는 거죠. 그죠? 잠시만요. 자, 이어갑니다. 그래서 인용절에 다른 사람의 말이나 심지어 자신의 생각들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죠. 왜? 내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 그죠? 그런 걸 표현할 때 우리는 인용절을 이제 문장 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인용절은 그러면 어떻게 집어넣느냐? 인용절은 조사라고와 조사고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라고는 어떨 때 쓴다? 직접 인용해 쓰고요. 그 다음에 조사고는 간접 인용해 씁니다.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은 뭐냐 하면 직접 인용은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이렇게 하죠. 따옴표.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내가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간접 인용은 그 사람의 말을 내 말로 바꾸어서 전달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발생하나요? 내 말도 내 말이지만 시간이나 이런 것도 지금 내가 전달하는 상황에 맞게 바뀌죠. 그래서 대명사, 시간과 관계된 부사어 등 이런 것들이 간접 인용이 되면서 조금씩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이 지금 뭐 의문문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도 조금 많이 바뀝니다. 그런 것들은 뭐 하나하나 외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되느냐 안 되느냐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기억할 것은 라고와 고. 자, 한번 봅시다. 혜리는 다음표에서 유라가 오네 다 써줍니다. 그 안에 맞춤표까지. 또 다음표하고 뭘 쓴다고? 직접 인용조사 라고 말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혜리가 이걸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혜리는 유라가 오네고 이상하죠. 그냥 이건 자연스럽게 바꿔줘야 돼. 유라가 온다라고 이거 지금 시제까지도 조금 바꿔서 자기 말 입에 맞게 해줘야 되는 거죠. 온다고가 됐죠. 라고가 아니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혜리는 이것이 밥이라고 말했다. 자, 이 예문은 왜 왔냐면 혜리는 이것이 밥이라고 말했다를 우리 직접 인용을 한번 바꿔볼까요?
혜리는 이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일 수도 있고, 그죠? 그것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도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밥, 뭐라고? 이다 점 찍고 다음표라고 여기겠죠. 그래서 서술격 조사 이다가 직접 인용에 있던 것이 간접 인용이 되면 의미가 어떻게 바뀐다? 이라로 바뀌어요. 이라. 그리고 간접 인용 조사 고가 붙어요. 그래서 이 라고는 직접 인용 조사 라고가 아니죠. 이다의 이다가 이라로 바뀌고 간접 인용 조사 고가 붙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의문문 하나만 내봅시다. 혜리는 철수는 집에 갔니? 물음표 라고 물었다. 자, 이거 의문 직접 그냥 그대로 다 인용하면 되죠. 보통 우리 의문은 뭐 했니? 이렇게 묻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간접인으로 바꿔볼까요? 혜리는 철수는 집에 어떻게 할까요? 갔냐고가 가장 갔냐고 또는 갔느냐고 바뀌죠. 또는 뭐 갔는지를 물다. 이거 좀 등으로 완전 뭐 형태 바꿀 수 있습니다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의미 부분이 종결 의미 부분이 조금 바뀌는 것들이 있다. 그런 건 이제 기계적으로 하기보다는 몇 개는 기억해야 돼요. 이다는 특히 조심해야 되고 의문문 정도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문장 구조의 큰 틀을 봤는데 날개에 지금 또 중요한 것들이 꽤 있어요. 보겠습니다. 볼까요? 우리 명사절을 다시 돌아가서 명사절을 만들 때 명사의 의미가 뭐가 있었죠? 기음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기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를테면 나는 미나가 오기를 기다렸다에 기를 붙인 거하고 나는 미나가 왔음을 기억한다에 음을 붙인 경우 이미 좀 느껴지죠? 그걸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아, 기를 붙이는 건 어떨 때 붙인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기다리다, 바라다, 쉽다, 알맞다, 좋다 등의 서술어와 잘 어울립니다. 됐나요? 예민하게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음이나 미음을 붙여서 명사절로 만들면 그건 기본적으로 이미 완료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주로 어떤 서술어가 어울린다? 기억하다, 드러나다, 마땅하다, 밝혀지다, 알다 등의 서술어가 잘 어울립니다. 됐죠? 꼭 챙기시고요. 정말 이게 날개 좋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요. 되게 들어가요. 명사절이 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깊이 들어가면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주로 문어체에서 많이 쓰는 기의 구성과 달리 구어체에서는 는, 을, 것의 형식을 명사절로 사용하는 경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예문을 볼까요? 나는 미나가 온 것을 몰랐다. 나는 미나가 왔다는 것을 몰랐다. 자, 몰랐다는 서술 기준을 빨리 봅시다. 목적어가 뭐죠? 미나가 온 것을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미나가 왔다는 것을 해서 목적어 쓰이니까 저게 명사절로 툭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자세히 보면 미나가 온 해가지고 것이라는 무슨 명사? 의존 명사를 수식하고 미나가 왔다는 해가지고 것이라는 의존 명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엄밀하게는 미나가 온 하고 미나가 왔다는이 명사절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관형절이에요. 관형절. 그런데 책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냥 이것도 뭐 온 것을 뭐을 것을 명사절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설명하는 책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자, 근데 그게 현실이야. 그래서 이걸 통째로 명사절로 인식을 하는 설명을 보면 아, 얘는
이것까지를 뭘로 바꾸나? 명사절로 바꾸나? 그 다음에 이걸 엄밀하게 자르는 것은 여기는 의존 명사 그것을 살려서 설명해서 앞부분을 관형절로 설명하는구나. 정확한 건 사실 뭐죠? 관형절과 의존 명사죠. 그죠? 관형절 의존 명사인데 책 여러분 한번 그전들 보십시오. 명사절 만드는 방법 해가지고 뭐은 것을 마치 명사절을 만드는 방법인 것처럼 설명한 책도 많고 모의고사도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걸 짚어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관형절이고 맞죠? 실제 사용의 측면에서는 명사절로 보기도 한다. 그게 이제 현실적인 접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아까 의문문에서 인용절도 중요했지만 그죠? 보시면 의문과 관련된 종결 의미 느냐, 냐, 는가, 는지 등으로 끝난 문장도 통째로 명사절의 개념으로 올 수 있다. 우리 영어의 간접 의문문하고 비슷하죠. I don't know how he is old. 나는 그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를 모른다. 그죠? 그거 비슷해요. 그래서 미나가 오느냐 원래는 의문문이었던 게 그죠? 오느냐 해가지고 가 해가지고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명사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는 미나가 왔는지 해가지고 뭐 알아봐라. 지를 알아봐라. 됐나요? 되셨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의문의 종결 의미가 뭉개져 가지고 뭐가 될 수 있다? 명사절 될 수 있다. 자, 그다음 이제 날개 조금만 하면 오늘 수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했던 거 있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하고 부사절로 안긴 문장. 정리하는 차원으로 아까 설명 거의 끝났습니다. 자, 부사절을 지닌 아는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헷갈릴 수 있다. 예문 볼까요? 비가 와서 날이 습하다. 딱 봐도 우리 지금 예문으로 사용했죠. 날이 습해서 비가 와서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뭔 이야기 했어요? 얘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했죠. 근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를 뒤에 문장에 삽입할 수 있다. 날이 비가 와서 습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관점에서 변형시킨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얘를 안 보고 처음부터 날이 비가 와서 습하다를 봤다면 날이 습한데 비가 와서가 부사 역할을 하죠? 그러면 부사절이야. 그치? 뭐가 맞아? 이 이야기잖아. 그치? 자, 제가 서술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문은 종속적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죠? 두 번째 문장은 부사절을 지닌 아는 문장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변형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의미도 실제 똑같지 않느냐 이야기죠. 밑줄 친 부분이 날이 습하다의 앞에 나와서 선행절로 존재하느냐 아는 문장에 포함된 행태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구별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살짝 암시하는 게 있습니다. 앞이나 뒤에 있으면 우리는 이어졌다고 보고 중간에 들어가면 현재로서는 부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의미가 똑같다 이거죠. 아까 또 그리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것은 삽입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뭐야? 그지? 그런데 들어가면 사실은 부사절로 보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생기느냐? 바로 이거죠. 우리말에서 부사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얘가 부사절인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자리를 이동한 건지 그런 문제는 내기는 어렵다. 됐나요? 네. 이렇게 정리되고요. 자, 그 다음 아까 조금 남겨둔 거죠. 관형어. 자, 다시 관형어가 되는 세 가지 조건. 뭐? 관형사, 체언의 또는 체언.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서술에 붙은 거. 이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관형어는 아무리 한어절이라도 뭐가 된다? 안긴 문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걔는 서술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원의 꽃이 활짝 피었다. 이 길이하고 예쁜 꽃이 피었다. 뒤에가 더 짧죠. 그런데 앞에 문장은 혼문장이에요. 정원의 꽃이 활짝 피었다. 꽃이 피었다와 피었다는 주술에 정원에는 부사 맞죠?
활짝도 부사어, 추가 성분이 절을 형성하지 못하죠. 자, 그런데 예쁜 꽃이 피었다는 예쁜이 관형어 맞죠? 근데 예쁜을 우리 아까 배웠죠? 관계 관형들이죠. 예쁜을 풀면 꽃이 피었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쁜은 어절은 한 개지만 관형어이면서 관형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아는 문제예요. 됐죠? 고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